자, 구인난 속에 황우여 비대위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정이 된 거죠. 그동안 손을 드시는 분도 없고 제안을 하면 고사하는 분만 있었다 그러는데 어렵사리 오늘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황우여 새 비대위원장 누구인지 화면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정치권에서 굉장히 오래 몸 담으셨죠. 지금은 상임 고문이에요. 그리고 5선 국회의원을 지내셨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사회부총리 그리고 뭐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그리고 과거 이제 판사 출신이죠. 당직, 굵직한 걸 거의 다 맡았어요. 그리고 비대위원장까지 맡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윤재혁 원내대표가 정권을 가졌죠.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황우여 대표님께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금요일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락을 받았습니다. 교감이라기보다는 오늘 의총 직전에 제가 정무수석한테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모시겠다는 말씀을 공유를 했습니다. 자, 오늘 알려졌어요. 그리고요, 오늘 여당 내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조금 엇갈립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죠. 황우여 대표님 거의 만장일치로 그냥 했어요. 정치 경험이 많으시고 하시니까 잘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윤재호 원내대표가 몇 가지 요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요건에 포함된다고 황우여 비대위원장 합리적인 분입니다. 야, 정말로 총선에 나타난 비리를 받들고 어떤 혁신 쇄신의 그림을 그려 나갈지 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형 비대위라는 것은 일종의 관리형 지도부로 가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변호사, 오늘 황우여 새 비대위원장 인선 이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전 처음에 굉장히 뜻밖이라고 생각했어요. 뜻밖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만큼 사실 좀 올드한 인물이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여당의 비대위는 어떤 비대위냐, 이 비대위 가지고 어떤 특별한 걸 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롭게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그 절차를 잘 지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룰도 좀 잘 세팅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 이제 되실 분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아니시겠죠? 오늘은 인선이 되고 이제 절차가 좀 남았죠. 네네. 이제 그 황우여 그 전 뭐 부총리가 굉장히 여러모로 이런 그 두루두루 많이 하셨고 그다음 또 판사 출신이시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무난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 뭔가를 잘 맡아서 부드럽게 넘겨주는 역할로서는 충분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황 전 총리는 새누리당 대표, 사회부총리를 지낸 국민의힘 원로 인사로 당의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인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에도 조금도 깨달은 점이 없습니까?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국민의힘의 양두구육 시즌2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김지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님이 1947년생 77세인데요. 국민의힘은 노마식도 나이 든 말이 지혜가 있다. 나이 든 말이 집을 잘 찾아간다. 이런 뭔가 좀 원로에 의지해서 이번 돌파구를 좀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행보를 보인 것 같고요. 사실 뭐 임시 위원장 관리형 뭐 비대위원장 이렇게 좀 관리형 비대위원장 사실 이것도 그런데 기회입니다. 국민의힘이 2016년 공천 파동 이후로 사실 인재풀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것도 거의 지금 8년인데 이러다 보니까 좀 오죽하면 원로까지 이렇게 모시지 않았나 싶고요. 비주류 의원들이 이틀막하고 쫓아내고 연판장으로 망신 주고 권력자 측근들이 공개 협박하는 이러한 관행이 있는 한 인재풀은 점점 말라갈 것이고 비대위원장도 점점점 연배가 올라갈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황우여 새 비대위원장
과제가 있어요. 관리형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열려서 새 당대표가 뽑히기 전까지 당을 이끄는 지도부가 된 건데요. 근데 과제가 좀 있는데 화면 좀 볼까요? 오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본인의 어떤 생각을 밝힌 게 있는데 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조속한 기간 내 당대표를 성공적으로 세우는 일.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취지를 설명을 했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과제인데요. 전당대회 룰.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는 룰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원 100% 룰입니다. 당원들이 100% 비중으로 뽑는 게 돼 있어요. 근데 기존 룰로 하되 수정 보완할 게 있으면 의견 독과하겠다. 알쏭달쏭한 입장이 나왔는데 김철영 교수님, 지금 당원 100%룰 개정 이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냥 유지하겠다는 건가요? 바꾸겠다는 겁니까?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현재 스탠스로 봤을 때는 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봐야죠. 저는 뭐 이 황우여 전 대표가 사실상 2016년도에 총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상 정계를 사실상 은퇴한 그의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로 정말 오죽하면 오죽 사람이 없으면 진짜 황우여 전 대표를 지금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하신 이렇게 거예요? 이제 삼고초려하다시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물론 이번에 이 국민의힘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만드는 게 가장 혁신적인 건 맞거든요. 예. 하지만 그 어떤 새 대표를 뽑는 과정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는 비대위가 뭐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고 할 때 저는 적어도 그 비대위가 조금 절충형 혁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황우여 아마 새 신임 비대위원장이 어떤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생각을 먼저 밝히기보다는 예. 이제 황우여와 함께할 새로운 비대위원이 구성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거기에 저는 조금 젊은 당선인들, 예를 들어 도봉의 뭐 김재섭이나 김용태 의원이나 대구 경북이나 부산권에도 보면 오재준이라든가 이 30대 당선인들이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당선인들. 그런 당선인들이 들어와서 저는 조금 신구 조화를 좀 이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어떤 전당대회 룰을 무조건 당심으로 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전당대회를 만들고 또 새 대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경환 교수님, 지금 당심 100%예요. 당대표를 뽑는 룰은 지금 국민의힘에.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아니 이건 여론을 좀 거기다 섞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심도 있지만 민심의 비율을 좀 어느 정도 섞어야 되는 거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당대표 뽑는 룰 그대로 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황우여 대표의 오늘 그 워딩으로 볼 때는 예. 일단은 기존 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견을 듣고 수정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말은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예. 윤심을 확인한 뒤에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자,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괴멸적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예. 이번 전대를 통해서 당심 민심에 부응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에 저는 당의 성패가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예. 이번 전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당심 민심을 반영하는 리더십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초점에 모여 있는데 예. 거기서 저는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여전히 윤 대통령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 관계를 벗어날 의지를 일체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의지대로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대통령 부부의 방탄 정당 수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민심의 저항을 초래하는 하나의 국민의힘의 악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지켜봐야 되죠. 뭐 오늘 이제 인선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절차 그리고서는 비대위원들도 뽑아야 되는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요. 요즘에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이시는 정치인 세 분인데요. 우선 화면으로 그 세 분을 좀 정리해 볼까요? 지금 세 분 등장했는데 한 분씩 볼 거예요. 우선 이재명 대표 방금 전에 영수회담 관련 나왔는데 오늘 밑에 이재명 대표 사진 밑에 골드 버튼이 있어요. 골드 버튼. 이거 골드 버튼은 유튜버 활동을 할 때 막 구독자가 많으면 주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골드 버튼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의 이 골드 버튼과 관련된 영상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부터 좀 눌러주시고 이재명 TV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게 우리 모두의 무기입니다. 저하고
이 공정이 그때 성실하게 잘 정리해야 될 텐데. 유능한 경제 대통령. 화면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개설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유튜버 채널이 있는데 구독자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102만 명입니다.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이거는요,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민주당, 뭐 델리 민주라는 이름에. 거기 구독자는 한 26만 명밖에 안 되는데 훨씬 많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 개인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하나 더 보죠. 그리고요, 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있는 영상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조회수를 320만 회나 기록한 영상이 있어요. 영상 클립이. 이게 뭐냐면, 이른바 이재명 대표 과거에 일었던 그 욕설 논란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진실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하는 요 영상을 저렇게 많이 봤다는 거예요. 김지호 부대변인. 네. 100만이면은 유튜브 측에서 골드 버튼이라는 걸 보내주거든요. 왔습니까? 아직은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예정된 거예요? 이걸 이제 보내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안 왔다. 예, 예. 근데 예군. 그리고요, 100만 명 구독자면요, 유튜브는 사실은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네. 내잖아요. 네네. 그럼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채널 수익이 꽤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에게 물어봐달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계정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이요? 수익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계정이 있고 그 무수익으로 그냥 그럼 운영하는 원하면 계정. 본인이 그걸 무수익으로 바꿔서 그렇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수익을 받은 적이 한 번도 그럼 없습니다. 이거는 무수익 상태로 돼 있는 예, 겁니까? 광고는 붙지만 저희가 수익을 안 받겠다? 예, 그렇습니다. 공익적인 계정이니까.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호 부대변인은 측근으로 꼽히시니까 아마 정확한 말씀을 해주실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보다 구독자가 무려 몇 배입니까? 한 4배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요. 네. 이거는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나요? 사실은 2017년 대선 경선부터 예. 유튜브 관리에 굉장히 힘을 썼고 경기도지사, 대선 경선, 본선하면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비결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차 안이나 어떤 유세하거나 간간히 직접 핸드폰으로 소셜 라이브를 켤 때가 많습니다. 본인 직접 보면서 댓글 같은 거에 직접 답을 해주고 예. 소통해주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슈화가 된 적이 많고요. 예. 또 이재명 대표 선거 운동을 그대로 날것 그대로 뭐 보여주는 6시간, 8시간 하다 보면 어떤 그 논란 같은 것도 일어나고 예. 홍보도 많이 되면서 이렇게 숫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활동을 당 유튜브 채널에 좀 해주시지 왜 개인 채널을 만드셔갖고 개인 채널은 100만이고 당은 26만 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조금? 당에서 활동하는 공식적인 행사는 예. 델리 민주랑 이재명 TV랑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개항에서 선거운동이나 본인이 약간 개인적으로 소통할 때는 개인 걸로만 약간 하고요. 이원화를 시킨 겁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전부터 있었다? 그럼요. 그러고는 뭐 조금 알겠습니다. 그런 비판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아니, 비판이 아니라 숫자 차이가 너무 나서 좀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공을 들인 만큼 늘어난 거죠. 얼만큼 저도 사실 비서관 할 때 가장 힘든 게 예. 그런 뭐 SNS 계정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쪽지를 보내서 민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걸 다 읽어봅니다, 대부분. 예.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저희도 그걸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에 굉장히 강점을 두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옥진 변호사. 네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채널 중에서 아까 소개드렸지만 324만에 나왔던 영상이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그 큰 논란이 됐던 이 욕설, 이른바 형수 욕설 이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는 영상을 300만 명 이상이 봤다는 건데 그리고 구독자는 100만 명이고 이 영상을 많이 본 분 그리고 구독자 100만 명 중에 다수는 누구일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구독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구독자가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1월 30일에 그게 다 이제 조사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월 30일에는 87만 9천 명이었어요. 올 초에. 올 초에. 그런데 총선을 거치면서
100만이 넘어간 때가 언제냐? 예. 4월 26일이었거든요. 오늘이 29일이니까 4월 26일에 100만을 돌파했는데 4월 27일 하루 만에 10,000명이 더 늘어났어요. 구독자가 하루 만에 10,000명이 늘어났다. 굉장히 빠르게 늘은 거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같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요. 정치인들은 이런 유튜브나 SNS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일 잘 활용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100만 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예. 근데 제가 누가 또 있을까? 누가 생각이 날나 해가지고 예. 찾아봤더니 트럼프가 예. 285만 명. 굉장히 많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그 전 대통령 말고는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바이든도 한 80몇만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100만이 안 되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 오바마도 59만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쪽에 관리를 잘했다. 그런데 지금 앵커가 물어보신 게 누굴까요? 어떤 분들이 주로 보시는 걸까요? 그 유튜브 딱 들어가 보면요. 예. 조회수가 인기순, 날짜순 이렇게 카테고리로 딱 나오는데 예. 그 이재명 대표 동영상 인기순으로 딱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팩트체크 이재명 형수 쌍욕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7년 전에 올렸던 동영상인데 그런데 325만 회가 그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동영상은 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325만 조회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잘 하는 거고 이런 거는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예.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으로는 홍준표 시장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60만이 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100만에는 아직 못 미치는. 100만에는 아직 좀 차이가 있죠. 노하우는 이재명 대표가 더 낫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더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고 저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정치인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됐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정도가 뭐일까 미국에 있는 미국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100만 되는 정치인이 별로 없다. 지금 이런 건데요. 아무튼 그래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아까 봤던 3명의 정치인이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화면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두 번째로 갑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밑에 이게 표현이 우주미아예요. 우주미아라고 써여 있는데 이게 뭘까요? 화면으로 좀 자세히 좀 소개해드리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7일이에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중국 출장을 갔거든요. 그럼 27일이면 중국에 머물 때 쓴 것 같기도 하고요. 날짜상으로 보면은.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누구 얘기를 한 건지 잘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성과 행성의 차이도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당한다. 항성, 행성이 좀 다르죠. 행성이 주제 모르고 항성으로부터 이탈하면 우주미아가 될 뿐이다. 항성은 항상 어떤 자리를 지키면 스스로 이 빛을 내는 뭐 이런 별을 말하는 거고 행성은 거기에 딸려 있는 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분 얘기를 참으로 많이 했는데 그 맥락일까요? 자, 그럼요. 그 한 분이 과거에 했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염종석이 그때 롯데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몸을 혹사해도 괜찮아? 라고 걱정했습니다. 염종석은 그 1992년 같은 해를 다시 맞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한 해만으로도 염종석이 아직까지 빛나는 스타라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의 염종석이 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저를 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정규환 교수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항성, 행성 얘기하면서 겨냥한 인물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겠죠? 그렇죠. 행성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고 항성은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사실은 앞서서도 계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도 지금 또 비판적인 글을 썼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뭐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야 홍준표 시장이 알아서 홍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자꾸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입장을 제가 내는 거예요? 볼 때는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싹입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대 출마라든가 이런 정치적 재기 이 가능성을 아예 못을 받겠다. 일단 전당대회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나오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생각 하나 강한 것 같고 그런 어떤 전제를 위해서 이번 총선 참패, 소위 괴멸적 수준의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 선거 참패의 책임론의 가장 일책임론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다. 이렇게 딱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그런 차원에서의 저는 일관된 그런 어떤 공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쓴 글 내용 중에 행성이 항성에서 이탈하면 우주미아가 된다.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으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앞서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군이라는 관점에서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군에서 대들다가 폐쇄자가 됐다. 폐쇄자. 이런 그런 맥락에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폐쇄자와 우주미아는 같은 의미다 지금. 그런 의미로 저는 읽혀집니다. 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은요. 우주미아도 얘기하고 행성 항성 얘기했는데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과 홍준표 시장과의 관계는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저는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항성인 것 같고 계속 항성주의를 맴돌면서 24시간 비판하고 있는 게 홍준표 시장 같아요. 그러면 홍 시장이 행성이고 한 전 비대위원장이 항성이다? 네. 그렇게 비춰지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는 것이고 이를테면 이번 전대회에서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고 만약에 당신과 민심을 각광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홍준표 전 시장이 오히려 우주미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김철현 교수님, 네. 앞서서는 무슨 역사책에 죽은 뭐 세자 얘기 나오더니 지금은 우주 별 얘기로 가면서 비판하는 게 있어요. 우주미아라고까지. 저는 이거는 우주미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저는 약간은 정치적인 조언을 한다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조언이 담겨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항성이 놓아주질 않는데 행성이 마음대로 이탈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대립을 하는 모습 보이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어쨌든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중심으로 항성인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조언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행성으로 해서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아직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대권 레이스를 뛸 때가 아니다. 오히려 조금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여소야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조금 우리가 돕고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좋은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조언이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워낙 이제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볼 때는 계속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직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주미아가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주미아가 되는까봐 걱정을 해서 저 얘기를 한 거다 보시는 거예요? 우주미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주미아가 된다는 지금처럼 하게 되면 우주미아가 된다는 뜻도 있고요. 우주미아가 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최근에 보면 두 가지 선배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거든요. 첫째는 어쨌든 대통령실의 오찬을 거절했잖아요. 건강상 이유로. 그건 여러 뒷말이 나왔어요. 저는 대통령께 개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대통령께 저는 빨리 좀 문자를 보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빨리 건강 회복하는 대로. 둘째는 지금 처음에 선거가 시작될 때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SNS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게 바뀐 게 보면 3월 26일 날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하고 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왜 찾아오지 않았냐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조금 개인적으로 모욕을 느꼈다고 보이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를 할 거면 제가 볼 때 홍준표 시장을 한번 예방하는 게 좋겠다. 만나고 나서는 달라질 거다. 그래서 한번 만나가지고 왜 그런지 저는 좀 궁금하지 않나요? 왜냐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무슨 답을 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의 만남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슈도 되고 기사거리가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홍준표 시장을 피해 다닐 게 아니고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할 거면 뭐 대통령의 어떤 뭐 오찬도 만나야 되고
홍준표 시장도 저는 제일 먼저 만나야 될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만약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여권 내에서 굉장히 큰 소식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겠어요. 조혁진 변호사. 네네. 참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뭐 폐쇄자, 사냥개, 이제 우주 미학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항성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항성인가요? 조국 대표가 항성인가요? 저는 다 행성으로 보이거든요. 모든 정치인들이 어떻게 항성일 수가 있습니까? 모든 정치인들은요. 예. 행성에 불과한 거고 예. 항성이라고 할 건 무엇이냐? 그게 민심 아니겠습니까? 아. 민심을 이탈하고 민심에 배반해가지고 정치인이 정치 미화가 안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이 요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오선 의원에다가 광역단체장 지금 3번째 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지?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저는 굉장히 좀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치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뭐 당대표나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심을 이탈하지 않도록 민심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민심에 반해가지고 어떻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가 정치 미화되기 딱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가로 올린 내용 방금 지나갔거든요. 무슨 변검 이런 글이 있거든요. 그거 좀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아마 이제 중국을 방문했으니까 아마 저런 걸 쓰신 것 같아요. 뭘 보시고 나서. 김주호 부대변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중국 악극 병검을 보며 한국 정치인을 떠올렸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 바꾸는 그들, 한국 정치는 아직 변검의 무대다. 중국 전통 그런 경극에 보면 나오죠. 경극은 얼굴을 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릴 때마다 예. 바뀌는 계속 바뀌죠, 얼굴이. 그걸 병검이라고 하는 것 근데 같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을 저기다 비유했네요. 한동훈 위원장이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권력을 행사했는데 예.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안면을 바꾸고 뭐 식사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얘기를 저기다 또 담은 거다. 그러니까 계속 뭐 배신자다. 우리의 본류가 아니다. 그 얘기를 외치시는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그 국민의힘의 세대 교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력적인 카드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지를 하고 당대표나 이런 차기 지도자로 인기가 높다 보니까 예. 벌써부터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견제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어떤 대표 선거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을까. 그런 위협감을 느껴서 계속 좀 견제구를 던지는 거라고 봅니다. 위협감의 견제구에서 뭐 변검의 무대다, 우주미하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약간 비판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네요. 아까 3명의 정치인이 등장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안철수 의원 아닙니까? 근데 표현이 저요저요예요. 사진도 마침 또 손을 들고 있는 사진이 써 있네요. 뭔가를 저요저요하면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가 있을 때? 화면 좀 볼까요? 최근에 한 연예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약간의 그 뭔가 이게 재미있는 내용을 다룬 연예 프로그램 등장해서 정치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질문을 받았는데 2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어요. 누가 다음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가 나아질 수 있나요? 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상하는 다음 대통령은 누굽니까? 접니다. 근데요. 지금 대통령 대선과 관련해서는 본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앞서서 국민의힘에 이제 조만간 한 2달 뒤면 있을 거로 보이죠. 그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는 약간 관심 없다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셨던 것 같아요. 예, 나중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제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김철규 교수님. 네. 전당대회는 딱히 관심이 없어 보이고 뭐 고민 이렇게 즉답을 안 하는데 대통령 대선 관련해서는 연예 프로그램을 하지만 저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일단 전당대회를 출마하지 않는 건요. 약간 전당대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 전당대회 할 때 보면 그때 약간 대통령하고의 친분을
과시하다가 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 대통령실의 어떤 수석으로부터 그 경고를 받았잖아요. 예. 제가 볼 때 아마 전당대 출마할 때마다 그 말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달라졌는데 제가 볼 때 그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주저한다. 주저한다. 두 번째는 아마 이번에 차기 대권에 나가려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는 당대표 임기가 내년 9월 달까지거든요.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당대표로서의 어떤 실리가 있을까? 한 이런 것들 조금 고민하는. 굳이 거길 거쳐야 되나? 한 1년 정도 그 당대표에 맞자. 그리고 그 1년 동안은 굉장히 대통령하고 어떤 대립각,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서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예. 이번에 들어오는 새 대표는 조금 비윤적인 목소리 또는 수도권의 목소리, 어떤 대통령하고 어떤 수평적 당정 관계를 얘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다면 굉장히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악역을.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전당대에 나오는 것에 대한 정치적 실리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본인이 보면 어쨌든 뭐 대선에 대한 꿈은, 대통령에 대한 꿈은 뭐 당연히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 아마 본인이 초등학교 때 보면 선생님이 그 장래 희망을 물어볼 때 보면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 하면 쭉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죠, 애들. 네, 조금 아이들이 약간 많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 선거에 나서 지금 한두 번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앞으로의 어떤 장래 희망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자기 확신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주호 부대변인, 약간 대선 대통령 관해서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진짜 자기 확신일 건가요? 자,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누가 반장할래 그러면 저요 초등학생들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사실은 안철수 의원의 별명이 안초딩입니다. 그래서 안초딩이요? 예, 좀 이 10년 전만 해도 예. 새정치 안철수 바람이 정말 전국을 강타했는데 예. 자칭 대선 주자라니까 저희가 좀 많이 민망합니다. 지금 뭐 경쟁력에서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는데 사실 총선 당대표, 지방선거 당대표는 대선 측면에서 보면은 그 중량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번 당대표 때는 총선 공천권이 있다 보니까 예. 과감하게 도전했지만 이번에는 실익이 없어서 도전을 못한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의 세대 교체, 홍준표의 이슈 경쟁력, 오세훈의 안정감에 좀 밀리는 상대적으로 지금 4등 주자이기 때문에 저요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4등 주자라고 또 평가를 하시네요. 안철수 의원이 이 방송 혹시 보시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4등이라니요 지금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